고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입가를 꾹꾹 눌러 닦았다. 식탁 위갈비찜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느리의 첫 신혼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가 특별히 만들어 온 것이었다. 은서야. 시어머니 고순자가 입을 열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른 특유의 차분함이 깔려 있었다. 변은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다 쏘고 심호았다. 네, 어머니. 결혼을 했으니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잖니. 고순자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여자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고되다. 식품 검사소 같은 데서 하루 종일 기계랑 시약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임신 준비하는데도 안 좋아. 우리 은서는 이제 마음 편히 집안일에 만전념해라. 봉투는 입구가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온 빚신용카드가 살짝 보였다. 이 카드 가져다 써라.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넣어줄 테니 비밀번호는 우리 민혁이 생일이다. 넌 일 그만두고 집안을 잘 건사해. 그래야 아민 혁이도 밖에서 돈 벌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니? 은서의 시선이 식탁 위 카드에 머물렀다. 은빛 플라스틱 카드가 식탁 위 펜던트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녀는 카드를 집어들지도 그렇다고 당장 거절하지도 않은 채 왼쪽 편에 앉은 남편을 돌아보았다. 고민혁은 맛깔비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던 참이었다. 아내의 시선을 느낀 그는 입안의 음식을 삼키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도 다 당신 몸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당신 매번 어깨 아프다고 했잖아. 이참에 좀 쉬어.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은서는 남편이 물을 삼킬 때 그 개움직이는 목젖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고순자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타협이 여지 하나 없이 은서를 똑바로 찌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고순자는 흡족 한듯 웃으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어서 먹어라. 식겠다. 밤 11시, 잠실의 신혼집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웅웅거림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화장대에 앉은 은서는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까 만실핀들을 하나씩 빼냈다. 실핀이 유리로 된 화장 대상판에 떨어지며 잘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거울 속으로는 안방의 커다란 침대가 비쳤다. 고민혁은 침대에 대해 기대어 스마트폰 화면만 쓸어 넘기고 있었다. 은서는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듬뿍 적셔 뺨을 천천히 닦아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 식탁에서 이그일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덕이었고 남편이 체면을 차리느라 엉겁결에 동조한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단둘이 남은 방에서 최소한 한마디는 해야 했다. 오늘 엄마 말씀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라든가 퇴사 문제는 우리끼리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말이다. 그가 변명이라도 꺼낸다면 설령 그것이 얄팍한 위로에 불과할지라도 일에 아직 돌이키려지가 있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완충지대어 칼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아주 조금이나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화장솜 3개를 갈아치우자 얼굴이 화장이 말끔히 지워졌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 가세수를 했다. 물소리가 콸콸 쏟아졌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물기를 꾹꾹 눌러 닦은 뒤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걸어 나왔다. 고민혁은 이미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꽂아둔 채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긴 상태였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 일찍 자자. 방문을 등지고 돌아 누운 그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정하고 무거운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은서는 침대 발치에서 서이불이 들썩이는 윤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변명도 없었고 상의도 없었으며 심지어 아내를 달래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것이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그녀는 다 쓴 화장솜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실이 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문 현관 쪽에서도 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삑삑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지근 한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고순자가 커다란 비닐봉투 2개를 든 채 들어왔다.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고순자는 실내 화로갈아 신고는 곳 장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아일랜드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민혁이는 아직 자지? 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고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원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생수병과 음료수들을 옆으로 쑥 밀어내고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내가 민혁이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도라지 무침 좀 해왔다. 너도 집에 있으면서 놀면 뭐 하겠니? 내일부터 는 아침마다 늘 푸른 마트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 좀 사와라. 거기 해산물이 아침 8시에 들어오거든. 아, 그리고 점심 때 거실 카펫 청소기 돌리는 거 잊지 말고 거기에 먼지가 잘 쌓이잖니. 주말에는 나랑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냉장고 문이 쾅 닫혔다. 고순자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너 아직도 거기 앉아서 뭐하니? 가서 민혁이 출근할 양복 다려놓지 않고. 은서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탁자 위에 컵을 내려놓았다. 유리컵 바닥이 나무 탁자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어머니, 어제 제게 일 그만두고 집 일하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고순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겠다고 했으면 당장 움직여야지. 하지만 집안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 경제는 전적으로 민혁 씨 혼자 책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면 집안일 역시 그 사람이 분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저도 이제 수입이 한 푼도 없으니까요. 돈도 없는데 시간마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집안일을 100% 제게 떠맡기실 거면 제가 퇴사하는 의미가 뭡니까? 월급 없는 파출부로 이직하는 것과 다를 게 뭐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고순자는 은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입술을 달싹거렸다. 당장이라도 호통을 칠기세였지만 굳게 닫힌 안방문을 1급 보더니 이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꿀꺽 삼켰다. 너 참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단어 피곤할까 봐 쉬라고 한 소리지.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후 사흘 동안 고순자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턱짓으로 집안일을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다정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면 푹 고운 사골 국물이나 예쁘게 깎은 과일을 들고 신혼집을 찾아왔다. 은서야, 이 사과 좀 먹어봐. 아주 달다. 내가 너더러 파출부 하라고 했겠니? 단어를 아껴서 하는 소리지. 너희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아이 가져라. 그래야 내가 힘 있을 때 애도 봐주지. 여자의 복은 밖에서 돈 얼마나 버느냐에 있는 게 아니야. 집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게 진짜 복이란다. 은서는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녀는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고 고순자가 돌아갈 때쯤엔 시어머니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다시 도어로 기잠기는 소리가 나자 은서는 현관으로 가서 이중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속으로는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따위 착각도 하지 않았다. 지난 사흘간의 평화는 오직 은서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이다. 은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 K잠실 신혼집 이주소를 입력했다. 이 집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은 결혼 전적지 않은 다툼을 벌였다. 서울의 집값, 순천 정부지로 치솟아 있었고 전세금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당시 고민혁은 집안 어른들이신 혼집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했고 이에 은서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최고급 가전과 가구를 채워넣어 쓰며 결혼식 비용이 대부분을 기꺼이 부담했다. 웹페이지 로딩이 끝나고 PDF 형식이 등기부 등 본의 화면에 떴다. 은서는 마우스를 스크롤해 권리자 항목의 시선을 고정했다. 성명, 고순자. 고민혁이 이름도 아니었고 부부 공동 명의도 아니었다. 이 신혼집 이전 세금은 토시야 나틀리지 않고 고순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으며 계약 역시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은서는 웹페이지를 닫고 의자 등 바지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만약 그녀가 시어머니의 말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녀는 유일한 경제적 동 아주를 잃게 된다. 매달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그 생활비 카드에서 돈을 뺐어야 하고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집마저 고순자가 전세금 회수를 들먹이며 언제든 방을 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녀가 이 집 안에서 이용 가치를 잃거나 조금이라도 반항하려는 기색을 보인다면 고순자 말 한마디에 그대로 길거리에나 앉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순자 가그녀를 가두기 위해 정교하게 짜놓은 세장이었다. 밤 8시 고민혁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오며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었다. 그러고 눈물을 마시러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다. 민혁 씨, 나 오늘 이 집등기부 등본 떼어봤어. 물병을 꺼내려던 고민혁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뚜껑을 열어 물을 꿀꺽꿀꺽 마신 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건 왜 떼어봤어? 이 집 전세 계약서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 그거. 이 집의 초애우리 엄마가 돈 내신 거잖아. 전세금 한 푼 빠짐없이다 어머니 노후자금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는 개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왜 이 집이 우리 신혼집이라고 했어? 여기가 우리 신혼집 맞잖아.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는 그냥 안심하고 싶으신 거야.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 손해 계약서라도 한 장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 돈 다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야. 은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주 남짓 된 이 남자를 보며 그녀는 그 이 미소가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얄팍한 종이 가면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전, 은서는 평소처럼 식품검사소로 출근했다. 영구용 가운으로 갈아입고 마구전시 약 배합을 끝냈을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액정 화면에는 직속 상사 임김과장의 내선 번호가 떠 있었다. 은서 씨, 내 사무실로 좀 와요. 은서는 라텍스 장갑을 벗고 복도 끝에 있는 과장실 문을 두드렸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김 과장의 눈빛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앉아요. 은서가 자리에 앉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본인이 은서 씨 남편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연구원이자 진퇴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퇴직금 정산 기준이랑 입금 주기까지 아주 꼬치꼬치 묻던데 내가 들어도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일은 본인이 퇴사하고 싶어도 인사팀이나 나랑 직접 면담해야 하는 건데 세상 천지의 남편이 대리전화해서 퇴직금을 물어보는 경우가 어딨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말 안 해줬고 무조건 본인이 직접 와서 처리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퇴사할 생각이에요. 은서 씨 고급 검사원 자격증까지 땄고 원장님도 내년 핵심 프로젝트에 은서 씨 팀장으로 올리려고 벼르고 있는데 가운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은서 이 주먹이 서서 희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미세한 통증 덕분에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과장님, 저 퇴사 안 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전화는 아예 못 받으신 걸로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후속 절차가 있더라도 제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전부 무효로 처리해 주십시오. 김 과장은 그제야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고 집안일은 조용히 잘 수습하고 업무에 지장 없게 해요. 과장실을 빠져나오자 복도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을 시리게 비추고 있었다. 은서는 벽에 기대서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부재중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고민혁은 아내 이직 속 상사에게 전화를 걸기 전 은서에게 단 한마디 이언질도 주지 않았다. 그는 절차를 문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대신해 퇴사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탁 위에 젖었던 그 생활비 카드는 시어머니 혼자만 이 생각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 역시 어른들의 안심용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합의망이었다. 저녁 7시 고민혁은 칼같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양복 마이를 벗어 옷걸이에 걸 고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뒤 식탁으로 다가왔다. 식탁 위에는 밑반찬 몇 개와 밥 한 공기, 그리고 미역국 한 대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국물을 크게 한 술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역시 밥은 집에서 먹어야 속이 편해. 당신 오늘 집에서 푹 쉬었어? 은서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식기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오늘 오전에 김 과장님한테 전화했어? 고민혁이 국을 떠먹으려던 동작을 멈췄다. 허공에 멈춘 숟가락에서 국물 몇 방 우리 그릇으로 툭툭 떨어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입가를 거칠게 닦으며 은서의 시선을 피했다. 아, 그거. 그냥 절차가 어떻게 되나 미리 물어본 거야. 엄마가 계속 재촉하시잖아. 나중에 허둥대지 않으려고 수속이나 좀 알아두려고 했지. 내 퇴직금 입금 주기 물어본 것도 허둥대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고민혁이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냅킨을 구겨 식탁 위에 탁 던졌다. 사람 참 피곤하게 하네. 내가 당신 남편인데 아내 직장 일 좀 물어본 게 그렇게 큰 죄야? 어차피 최종적으로 퇴사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잖아. 만약 내가 퇴사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주방에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고민혁은 식탁 위반 찬만 노려볼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10초, 20초. 마침내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고개를 쳐들고 은서를 향해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한 비난과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냥 우리 엄마가 적응하실 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돼? 은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좀 참아주면 안 돼? 라는 그 말이 녹슨모처럼 그녀의 관자 놀이에 정확히 박혀 들어왔다. 뭘 적응하시길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된 거 말이야. 노인네 성격 뻔히 알면서 좀 맞춰드리면 덧나? 당신더러 어디 가서 막 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우리 엄마 돈 쓰라는 건데대 그게 그렇게 억울해? 꼭 온 집안을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해? 그는 젓가락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장조림 고기를 입이 터져라 밀어넣었다. 자신의 불만을 시위라도 하듯 수저구적 씹는 소리가 거칠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고민혁에게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 재로 들어갔고 문을 닫고 이중으로 잠가버렸다. 불이 꺼진 방 안에는 컴퓨터 모니터의 푸르스름 한 불빛만이 맴돌았다. 우리 엄마가 적응하실 때까지만. 그 말의 숨은 뜻은 너무나 명확했다. 고민혁은 애초부터 고순자의 뜻을 꺾을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독립적인 자 안압한 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달래줄 쓸만한 물건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는 중간에서 남편 노릇을 하려 의지조차 내던져 버린 것이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켜고 메신저 앱에 접속했다. 그녀는 주소로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입력했다. 이지영. 고민혁 친형이 전처. 즉, 은서가 가족 모임에서 딱 한 번 스치듯 보았던 전형님이었다. 이지영은 2년 전 아주버님과 이혼하면서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고시 집안을 떠났다. 당시 시댁 식구들은 입을 맞춘 듯이 온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댔다. 은서는 아름아름 건너뛰어 이지영 이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냈다. 비공개로 설정된 계정이라 프로필 사진만 볼 수 있었는데 책가방을 맨 어린 여자아이의 뒷모습이었다. 은서는 망설임 없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혁 씨 의아 내변은 서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15분 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간결한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내일 저녁 8시 강남역 3번 출구 스타벅스. 다음 날 저녁 8시 강남 옆거리는 퇴근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은서가 스타벅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쌈싸름 한원 두 향이 훅 끼쳐왔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이지영을 단번에 알아봤다. 이지영은 수수한 짙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차림이었다. 눈가에는 피로가 미배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은서를 향해 턱으로 맞은 편빈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요. 뭐 마실래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영은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컵을 내려놓고 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죠? 이렇게 빨리 나를 찾은 걸 보니 시어머니가 벌써 생활비 카드를 쥐어줬나 보네. 은서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지영은 픽하고 헛웃음을 흘리더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을 응시했다. 나도 옛날에 그 카드를 받아봤으니까. 은색 카드,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 맞죠? 어머니가 직장 그만두라고 하던가요? 여자가 밖에서 돈 버는 거고생스럽다고? 임신 준비해야 하니까 집에서 쉬라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겠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서 가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은서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지영이 얼굴만 응시했다. 그건 그 집 아내야 주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은서 씨. 고순자라는 여자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든 말든 쥐뿔도 관심 없어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한 벽한 통제예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는 경제적인 독립성을 절대 가져선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있고 돈을 벌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할 배짱이 생기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이혼 서류도 장찍을 용기가 생기니까. 그거런 천봉쇄하는 겁니다. 나도 처음엔 그 사람들 말을 철석같이 믿고 외국계 회사 때려치웠어요. 처음 인연은 꽤 살만했죠. 그런데 3년 차접어드니까 내가 밖에서 5만 원 넘는 옷만한 벌사 입어도 시어머니가 카드 명세서를 들고 집으로 쳐들어오더라고요.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왜 이렇게 헤프게 쓰냐면서. 나중 엔친정엄마 영양제 하나 사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결국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단 10원짜리 하나 없다는 걸 알았죠. 집은 시어머니 명이고 통장 잔고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5년동 안전업주부로 뼈 빠지게 헌신했는데 결국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 털터리로 쫓겨났어요. 내 딸 양육권 지키려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친구들한테 밀리러 다녔다니까요. 그 집 안의 규칙은 단 하나예요. 한 번 들어온 며느리는 자기 지갑을 가져선 안 된다. 당신 남편은 10중 8구 이렇게 말했겠죠. 어머니 적응하실 때까지만 좀 참아라. 안 그래요? 은서의 손가락이 핸드백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남편도 처음부터 이 모든 판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억지로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손 놓고 있는 게 편하니까 방관하는 거죠. 누군가 대신아 내 목줄을 쥐고 통제해주는데 그 사람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절대 퇴사하지 마요.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입니다. 이지영은 몸을 돌려 출구 쪽으로 걸어가더니 유리문을 열고 강남역이 번잡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은서는 테이블 위에 빈잔 하나 없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다. 매장 안에서는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다. 액정 화면에 뜬 게 좌잔액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도는 고민혁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녀가 매일같이 연구소에서 독한 화학시약 냄새를 맡아가며 수많은 야근을 버텨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실을 마주한 뒤 처절한 붕괴도 없었고 속았다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오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발바닥 끝에서부터 손끝까지 혈관을 타고 오르는 아주 선명하고 차가운 냉기만을 느낄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은서는 검사소에 반차를 냈다. 그녀는 집에 단 1분도 머물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곧장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무중력에 느낌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서울 아침이 차가운 공기가 페부 깊숙이 밀려들며 밤새 가슴속에 뭉쳐있던 탁한 덩어리를 씻어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근처 시중은행이었다. 은행 객장 안은 한산했다. 순번대기표에서 잉크 냄새가 훅 풍기는 종 2표가 뽑혀 나왔다. 은서는 대기석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에 매달린 대형 모니터에 붉은 숫자가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딩동, 32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가 앉았다. 핸드백에서 신분증과 대학 시절부터 줄곧 써오던 급여 통장을 꺼내 내밀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완전히 새로운 독립계좌를 하나 개설하려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이 카드의 모든 잔액, 예적금과 펀드 상품까지 전부 다 해지해서 새 계좌로 옮겨주세요. 직원은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더니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모았다고 하기엔 상당한 액수였다. 은서가 대학을 졸업한 날부터 연구소에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억척스럽게 모아온 결과물이었다. 고객님,
지금 만기 전에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꽤 발생하는데요. 정말 전부 다 옮기시겠습니까? 네. 단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계좌에 배우자나 가족분들 조회권한을 연결해 드릴까요? 보통 신혼 부부 고객님들은 가족 공유 서비스를 많이 신청하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실물 신분증을 들고 이 은행 창구에 오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어떤 전화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이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절대 조회할 수 없게 해주세요.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능숙하게 시스템을 조작했다. 프린터가 잉거리는 소리를 내며 인쇄된 서류 뭉치를 은서 앞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펜을 쥐고 서명이 필요한 모든 칸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펜초 기종이를 뚫어버릴 듯 힘이 들어가 있었다. 30분 뒤 은서는 빳빳한 새 통장 하나를 손에 쥐고 은행문을 나섰다. 결혼 전 모아둔 그녀의 전 재산은 이제 시댁이라는 궤도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이것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쥐고 있는 마지막 패였다. 오전 10시 30분 은서는 다 시식품 안전검사소로 돌아왔다. 연구용 하얀 가운을 걸쳐 입은 그녀는 실험실로 향하는 대신 다시 한 김 과장 입방문을 두드렸다. 서류를 검토하던 김 과장이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은서 씨, 웬일이에요? 오늘 오전 반차 아니었어요. 은서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방금 출력한 서류 한 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제목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것은 아주 정식으로 작성된 공식 진술서였다. 과장님, 이건 제 공식적인 서면 진술서입니다. 변은서는 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관련된 어떠한 인사이동, 직무 변경 혹은 퇴사 신청도 제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하고 제출하지 않는 한 검사소 측에서는 전부 무효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은 종이를 든 채 눈을 올려 은서를 쳐다보았다. 은서의 꼿꼿한 허리, 구김 하나 없는 하얀 가운, 그리고 어떤 감정이 동요도 읽을 수 없는 표정. 하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큼 은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요. 어제 아침에 온 그 전화는 나도 못 받은 걸로 칠게요. 마음 푹 놓고 업무에 집중해요. 다음 달에 들어가는 핵심 프로젝트는 약속대로 은서 씨가 팀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후 이틀 동안 잠실의 신혼집은 기괴할 정도로 기이한 평온함을 유지했다. 고순자는 더 이상 비닐봉투를 들고 아침 일찍 기습하지 않았고 고민혁 역시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퇴사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입을 다물고 시간만 보내면 은서가 과거 이순종적인 며느리들처럼 서서 희희 집안 이 규칙을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하는 듯했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평소처럼 벗은 양말을 소파 옆에 휙 던져두었으며 평소처럼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낄낄거렸다. 은서는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퇴근을 했고 평소처럼 고민혁 의양말을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으며 평소처럼 밤 11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이 얄팍하고 거짓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오후 5시 30분 검사소 1층 로비는 퇴근 시간대를 맞아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서와 같은 팀 최 연구원은 그날의 데이터를 의논하며 자동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렸을 때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변은서. 은서는 걸음을 멈췄다. 로비 밖 계단에는 암적색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를 입은 고순자가 명품 핸드백을 꽉 움켜쥔 책이 새등등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 오른 채 걸어 나오는 은서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퇴근하던 주변 동료들은 그 불호령에 깜짝 놀라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은서와 고순자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연구원은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 씨, 저분은 저희 시어머니요. 그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고순자 앞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여기 어쩐 일로 왔냐고. 내가 안 왔으면 내가 감 희우리 민혁이 말을 귓등으로 도안들었다는 걸까 막해 모를 뻔했지. 너일 그만두겠다고 철석 같이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왜 오늘 민혁이 간호이 인사팀에 전화해보니까 사직서 제출도 안 했다고 하는 거냐? 로비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수십 쌍이 눈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국가급 검사 기관의 직원들에게 직원의 가족이 직장 로비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구경거리였다. 은서는 분노로 일그러진 고순자의 얼굴을 베이 바라보았다. 고순자 가다분이고 이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모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 그 수치심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죠. 집에 가긴 어딜까? 내가 그 집에 있을 낯짝이나 있니? 우리 민혁이가 벌어오는 돈이 내가 쓰기에 부족하디. 내가 기어코 매일같이 바깥으로 쏘다니며 돈을 벌어야 우리 민혁이 갇힌 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겠어.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애 가질 준비나 하고 남편 내조나 할 것이지. 매일 뻔뻔하게 직장에 들러붙어 있는 이유가 대체 뭐야? 넌 우리 민혁이가 마누라 하나 못 먹여 살리는 놈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라도 받게 만들 작정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감이 새하게 새어나왔다. 최 연구원은 도 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구시대적인 대사를 듣게 되는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은서는 얼굴을 찌를 뜯다가 온 손가락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리에 선 채로 분노한 고순자의 얼굴에서 그녀가 꽉 쥐고 있는 명품 핸드백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어머니, 제가 퇴사를 안 하는 게 민혁 씨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하셨죠? 그럼 어머니는 민혁 씨의 세후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혁 씨의 세후 월급은 3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잠실 아파트의 매달 관리비, 주차비의 공과금까지 합치면 5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제가 퇴사하고 그 사람의 벌이로만 산다면 서울의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나면 어쩌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런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건 꿈도 못 꾸릴 일이죠. 어머니는 제 개일 그만두라며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생활비 카드의 한도는 고작 매달 80만 원이더군요. 어머니 생각에는 제가 그 80만 원으로 장을 보고 밥을 지어 민혁 씨 뒷바라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전 검사 비용으로 써야 할까요? 은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대리석계 단위로 묵직하게 내리꽂혔다. 구경거리가 낮다고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눈빛은 이제 고순자를 향한 경악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너희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른이 집에서 좀 쉬라고 했더니 넌 지금 나랑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고순자는 당장이라도 후려칠 기세로 손에 든 가방을 치켜들었다. 은서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시선을 받아치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머니, 제가 퇴사를 안 하는 건 민혁 씨 체면을 깎아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에 하나 민혁 씨가 병에 걸리거나 실직을 하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동전한 옛만적 써내달라고 빌지 않기 위해서죠. 옛날에 큰 형님이고 열로 펄펄 끓는 애를 안고 와서 병원비 내게 전세금 일부만 빼달라고 애원했을 때 어머니가 문전박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고순자의 동공이별하기라도 맞은 듯 확 축소되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허공에 치켜들었던 가방이 스르르 내려왔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 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 끼치는 한기같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 그년 이 그런 것까지 너 한테 나불댔단 말이냐?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아주 규격화되고 거리감 있는 아랫사람의 태도로 돌아와 고순자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은 무중이라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말을 마치는 서는 뒤돌아로 밑쪽으로 걸어갔다. 구경하던 동료들은 앞다투어기를 비켜주었다. 그녀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 짱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시럼 실층수 버튼을 눌렀다.
제자리에 남겨진 고순자는 수십 개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비참하게 돌아 선체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황급히 검 사소정문을 빠져나갔다. 밤 9시 은서는 잠실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스며드는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만이 거실 바닥에 길쭉 한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고민혁은 소파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이마를 짚고 있었다. 도어록 알림음이 울리자 그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핏발이 선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살벌해 보였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시냐? 은서는 그를 무시하고 곧 짱 현관벽의 스위치를 눌러 거실 메인 조명을 켰다.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불빛이 순식간에 공간을 가득 채웠다. 고민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은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거의 포효하듯 소리쳤다. 너 오늘 회사로 비해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미쳤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면 우리 엄마 체면은 뭐가 되냐고. 어머니가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날 망신 줄 때 내 체면이 어떻게 될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그게 어떻게 같아? 어머니는 어른이잖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일이라고. 내가 그냥 퇴사하고 얌전히 집 구석에 붙어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넌 외기어 이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냐? 우리 잘 되라고. 큰형님의 경제권을 뱉어버리고 위자료한 푼없이 맨몸으로 내쫓아버린 것도 다 아주버님 잘 되라고 하신 일이니? 고민혁은 움찔하며 동공이 흔들렸다. 그 역시 이지영이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건영 내부부 일이고. 형수님이 애초에 분수도 모르고 재산 관리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쓰신 처지. 그래서 당신도 어머니가 나한테 똑같은 수작을 부리는 걸 동의한 거구나. 고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필사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듯 보였다. 그는 거실 탁자로다 가가 그 위에 줄곧 놓여있다는 새 카드를 집어들더니 은서 앞으로 다가와 현관순 앞장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변은서, 내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해둔다. 엄마 오늘 단단히 화나셨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 내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집 돈 한 푼 필요 없다면 내일 당장이 집 전 세금 다 빼버리시겠다고. 그 돈 다 형한테 넘기실 거래. 이 집 계약서 우리 엄마 명의로 된 거라 언제든지 방 뺄 수 있어. 엄마가 전 세금 다 빼면 집주인이 3일 안에 우리더러 방 비우라고 할걸. 내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서울 바닥에서 무슨 집을 구하겠어?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내일 사직 써내고 오면 내가 엄마한테 잘 좀 말씀드려서 이 집에서 계속 살게는 해줄게. 공기가 그 순간적하고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은서는 고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널찍하고 환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텔레비전도 그녀가 골랐고 소파는 수없이 앉아보고 나서야 결정한 것이었으며 심지어 탁자 위 적꽃 병조차 그녀가 해외 직구로 정성스레 들여온 것이었다. 그녀는 한때 이곳이 자신이 평생을 까꾸어 나가란 식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곳은 그저 언제든 그녀를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교도소독방 애불과했다. 뭘 쳐다봐. 내가 지금 허풍이라도 떠는 줄 알아? 우리 엄마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야. 그래. 알았다고. 전세금 빼시라고 해. 그 돈 다 아주버님들이라고 하든가. 이 집 당신들 어머니께고 쓰라니 돌려드릴 테니까. 고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가 입을 뻐끔 거리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은서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서 제로 걸어갔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걸음을 멈췄다. 고민혁, 집주인이 나가라 고등 떠밀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3일 안에 내가 집 맬 테니까.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단단히 잠겼다. 고민혁은 대나처럼 환한 거실에 홀로 우두커니 서서 굳게 닫힌 서재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 하얗게 비워진 듯했다. 그는 집 빼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면은 서가 무조건 꼬리를 내릴 줄 알았다. 서울 바닥에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는 여자가 어떻게 저리도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 은서는 울며불며 매달리기는커녕
단 한 줌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후 3일간 잠실 아파트에는 죽음 같은 적망만이 맴돌았다. 은서는 직장에 3일짜리 휴가를 냈다. 첫째 날, 그녀는 부동산 앱을 뒤져 수원시에 위치한 검사소까지 출퇴근이 40분이면 충분한 3평 남짓한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금을 치르는 모든 과정은 그녀가 미리 대피시켜둔 결혼 전 모은 전 재산으로 해결했다. 둘째 날,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포장 이사센터를 부르는 대신 근처 마트에서 빈종이 상자 몇 개를 얻어왔다. 그녀가 짐을 챙기는 과정은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옷가지와 신발, 책, 그리고 그녀 입히와 땀이 서린 전문 자격증들만 챙겼다. 주방에 있는 쌍둥이 칼 세트, 거실의 다이슨 청소기, 안방에 깔린 최고급 실크 침구 세트.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결혼 전에 순전히 자기 돈으로 산 혼수품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고민혁은 2, 3일 동안 평소처럼 출퇴근했다. 거실 구석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볼 때마다 그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먹구름이 낄 듯 험악해졌다. 몇 번이나 입을 때려 했지만은 서의 냉랭한 뒷모습에도로 말을 삼키고 말았다. 그는 은서가 허세를 부리느라 저러는 것일 뿐 막상 나가서 며칠 고생을 해보면 제풀에 지쳐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셋째 날 오전 용달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아래에 멈춰섰다. 용달 기사가 올라와 상자 몇 개를 엘리베이터로 실어 나르는 데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은서는 백팩을 맨 채 지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통유리창을 넘어온 햇살 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거실은 유독 평하고 넓어 보였다. 그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 능고순자가 던져두었던 은색 신용카드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은서는 가방에서 현관 열쇠와 공동 현관 카드키를 꺼내 신용카드 옆 해살포시 내려놓았다. 플라스틱 카드와 금속 열쇠가 맞부딪히며 달칵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다.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노예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 어떤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미련 없이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현 관문이 스르르 닫히더니 익숙한 도어록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삐삐삐삐 삐찰칵. 문이 굳게 잠겼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새 장 속에 갇힌 듯한 그 끔찍한 질식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새 장 안에 남겨진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으니까. 수원 의원 룸은 아주 작고 비좁았다. 싱글 침대 하나, 얄팍한 옷장 하나, 그리고 창가에 바짝 붙은 책상 하나만으로 도방 안이 꽉 들어찼다. 거실도 없었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은서는 옷가지들을 옷장에 걸고 자격증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녀는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여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고민혁이 이름을 찾은 뒤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열어 단 한 줄의 문자를 전송했다. 내일 오후 2시 서초동정원 법률사무소. 협의 이혼에 대해 얘기합시다. 전송을 마친 후 그녀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던져두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찬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며 이사로 뭉친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었다. 다음 날 오후 서초동법률사무소 회의실. 고민혁은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아 흑빛이 된 얼굴로 맞은편이 은서와 그녀의 담당 변호사를 갈아 노려보며 무릎 위에 놓인 바짓단으로 쓰러져라 꽉 쥐고 있었다. 현은서, 너 적당히 좀 해. 말도 없이 짐 싸서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이혼 카드로 날 협박해? 법임원의 집 안방인 줄 알아? 은서 옆에 앉은 이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로 쓱 밀어놓았다. 고민혁 씨, 언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의는 당신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실을 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서류는 협의 이혼 계약 서초 아니냐는 읽어보시죠. 고민혁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쳤다. 이혼? 그래, 까짓것 해줄게. 근데 우리 집 돈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그 집 전세금 우리 엄마 명의야. 몸만 싹 비우고 떨어져 나가. 고민혁 씨,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1회 인변은서 씨는 잠실 신혼집에 대한 그 어떤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전세금은 물론이고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가전과 가구까지 전부 포기하셨습니다. 고민혁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머릿속으로 장전해 두었던 험악한 폭언들이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서를 쳐다보았다. 너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고? 너희 집 돈은 10원 한 장도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가 따로게 사내야 할 빚이 하나 있지. 이 변호사가 절묘한 타이밍에 따른 서류 하나를 꺼내 밀었다. 그것은 깔끔하게 인쇄된 통화 내역서였다. 고민혁 씨, 이 통화 내역서는 식품안전검사소 측의 서제공 받은 자료입니다. 고민혁 씨는 약 한 달 전 남편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제1회인의 이직 속 상사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1회인의 이 퇴사 절차를 묻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경제 활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이후기 하이모 진께 서재 의뢰인의 직장 노비까지 찾아와 공개적인 모욕과 난동을 불여제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1회인은 당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의 자료 및 귀하 이 행위로 해실직 위기에 처할 뻔했던 경제적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총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법원 애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귀하 이모친께서 검사 소로비에 서행패를 부린 폐쇄 회로텔 레비전 녹화 영상, 그리고 귀하가 배우자 이 직업을 간섭하려 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전 부법정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이 스캔들이 당신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쫙 퍼진다면 본인의 밥줄에 어톨 파장이 미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감돌았다. 고민혁은 입을 벌린 채 이마에서 식은 땀을 줄줄 흘렸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애초부터 울고불고 떼를 쓰며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실험 실이맹 독성 유해 물질을 폐기 처분하듯 오차없이 정밀하고 차갑게 모든 감염원을 잘라내버린 것이다. 너 일부러 나한테 돛을 놓은 거였어? 내 것을 도로 되찾은 것뿐이야. 고민혁, 나는 분명 너한테 기회를 줬어. 잠실집에서 그날 밤 내가 엄마랑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그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나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했지. 그러니까 이제부턴 내가 평생 참으면 서사라. 2달 뒤 서울에도 어느덧 소리 없이 겨울이 내려앉았다. 식품안전검사소 실험실에서 은서는 원심 분리기 안의 시험관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 과장이다가 와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은서 씨, 이거 내년 핵심 프로젝트 팀장 임명장이야. 원장님 결제 다 떨어졌어. 요 몇 달은 서 씨가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는지 다들 잘 알고 있어. 그런 가정사를 겪고도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프로답게 일 처리를 해냈으니 윗선에서도 은서 씨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에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올해의 겨울은 왠지 그렇게 시리도록 춥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경기도용 인시의 한 낡고 허름한 빌라 안. 고순자가 방금 데운 된장찌개 뚝배기를 식탁 위에 쾅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찌개국 물이 튀어올라 기름 떼낀 식탁 바닥을 적셨다. 민혁아, 나와서 밥 먹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고민혁이 꼬깃꼬깃 구겨진 수면 바지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덥더북했다. 고순자가 잠실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버린 이후 그는 어쩔 수 없이 용인 본가로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1시간 반 동안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다시 1시간 반을 버스에 시달려 돌아오는 일상. 이 끔찍한 통근 고문에 더해 이혼 소송 위자료로 거액의 돈을 배상하느라 회사에서 온 각구 설수에 오르다 보니 그는 눈에 띄게 폭삭 늙어버렸다.
그는 의자를 빼고 앉더니 숟가락을 들어 기계적으로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너 꼴이 대체 그게 뭐냐? 그 독사 같은 연재발로 나갔으면 그만이지. 그게 뭐대 수라고 청승이야. 내가 전 세금 빼서 내 큰형 주려고 했더니 그놈 애새끼는 글쎄 필요 없다고 지랄병을 떨더라. 지만 누라도 내가 못살게 굴어서 쫓아낸 거라면서 다신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나 뭐라나. 아이고 내 팔자야. 너희 형제 놈들 쌍으로 길 바다겨우 같은 년들한테 홀려서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어. 고민혁이 찌개를 떠먹으려던 숟가락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쉴 새 없이 저주를 퍼붓는 원망 가득한 어머니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잠실집에서 이그날 밤 은서가 던졌던 선을 한 질문을 떠올렸다. 큰형님의 경제권을 뺏어버리고 위자료한 푼없이 맨 몸으로 내쫓아버린 것도 다 아주버님 잘 되라고 하신 일이니? 그 당시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텅 빈 통장과 곰팡내로 가득하니 낡은 빌라, 그리고 귓가를 후벼 파는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푸념을 듣고 있자니 평생을 먹고 자랐던 이된 장찌개가 혈바닥을 오그라뜨릴 만큼 쓰디쓰게 느껴져도 저 희삼킬 수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들지도 않았고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다시 자신의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찰칵 방문이 굳게 잠겼다. 고순자는 덩그런 이밥상 앞에 남겨졌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곁에 남을 아들을 드디어 쟁취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매일 말없이 밥을 먹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게 전부였다. 그녀가 상상했던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의 이제적 막한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수원의 좁은 원로만. 샤워를 마치는 선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책상 앞에 앉았다. 보일러가 약하게 돌아가며 웅웅 소리를 냈고 방 안은 포근한 온기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검사 보고서 초안 몇 부가 놓여 있었다. 핵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그녀는 서랍을 열어 빨간 펜을 꺼내려 했다. 서랍 맨 안쪽 구석에 종이 조각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무심코 적어두었던 아주버님 의전처이지 영희 연락처였다. 은서는 손놀림을 멈추고 그 번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지도, 그렇다고 재앙을 간신히 피했다며 이지영에게 신세 한탄을 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번호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결혼이란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 갈 수 있는 문이라고 믿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의 공기에 적응하려 했었다. 심지어 자신이 금지된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 의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순진 한 착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지영의 경험과 아일랜드 식탁에 버려 두고 온 그 은색 신용카드는 그녀에게 가장 짜놓한 정답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이었던 문들은 애초부터 비밀번호가 잘 못 설정되어 있다. 정답을 맞히려 고숫자를 누를수록 문은 더 꽉 잠기고 결국 남은 산소 한 줌까지 남김없이 뽑아 내버리는 것이다. 이런 규칙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밀번호를 해독하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뒤돌아서서가 차없이 떠나는 것,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문고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뿐이다. 은서는 서랍을 탁 닫았다. 그녀는 검사 보고서를 넘겨 빨간 펜을 쥐고는 첫 번째 데이터 줄에 거침없이 동그라미를 그렸다. 창밖에는 첫눈이 이미 멎어 있었다. 수원의 밤 하늘은 맑고 투명한 남색빛으로 물들어갔다. 내일은 또다시 출근하는 날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